얼마 전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에는 매우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길게 여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가장 큰 버킷리스트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행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인 모닝 컨설트가 15개국 16,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시는 여행할 의향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아시아였으며 한국에서만 해도 응답자 중 총 15%가 다시 여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인도, 프랑스, 러시아,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호주가 이 설문조사 대상 국가들이었는데 이 중 한국이 무려 2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결과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를 한 국가인데요. 그곳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5%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요. 2위인 우리나라, 3, 4위인 중국과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유독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여행 가는 것을 꺼릴까 하는 부분인데 팬데믹으로 인한 우려 부분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엔화 약세라는 것인데요. 돈이 없어서 해외로 못 나간다는 것이죠. 특히 언어의 장벽과 유급 휴가가 없는 근무 환경으로 해외여행은 더더욱 꺼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해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한 일본 최고의 경제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그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 JP모건 일본 지점장이자 조지 소로스의 어드바이저였던 사람이며 미국 뉴스위크 선정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는 후지마키 켄지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일본 엔이 종이 쓰레기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일본 경제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을 통해 일본은행이 사실상의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이 다음에 덮치게 될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로 인하여 일본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의 변동 허용폭을 0.5%로 확대하는 사실상의 금리 인상 결정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고 이로 인해 시장은 크게 움직였으며 환율도 엔고로 흔들렸는데 이런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은 앞으로 미일 금리 차이를 축소하여 엔고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자신의 분석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은행이 존망을 걸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것으로서 이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환율 선행을 예상한 뒤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어쩔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뒤가 없는 상황이며 최소한의 방어 라인도 깨져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는 그는 일본이 감당하지 못할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지금은 필사의 방어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뿐이며 일본은행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엔화의 종이 쓰레기화에 더해서 일본의 경제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죠. 바로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인데요. 하지만 이게 무슨 마트의 1+1도 아니고 20년 플러스 20년으로 20년 연장을 더 예고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다카하시 요이치는 기시다 총리의 실책으로 아베노믹스는 무너졌고 마침내 잃어버린 20년이 한 번 더 도래할 예감이 든다고 겐다이 비즈니스를 통해 주장했는데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는 거의 침몰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급히 떠나고 있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일본으로 돈 벌러 가던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인데요. 니케이 아시아는 엔화가치 급락으로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왜 떠나냐고 물으면 달러 기준으로 그들의 평균 임금이 10년 동안 무려 40%나 하락하는 대참사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되었으며 그 결과 신흥 아시아 국가들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건설 및 간호산업이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특히 어려워졌다는 것인데요.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들도 일본의 월급은 적다고 느낄 정도라는 것인데 지난 2년 동안 일본의 엔화는 베트남 동에 비해 20% 이상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일하기 좋은 일본이라는 위상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데요. 이제 일본으로 향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시대는 곧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외면받는 일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일본인들도 일본을 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도요 게이자이를 통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가인 야나이 타다시 유니클로 회장은 일본에서 임금 인상이 진행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로 일본 안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엔저 현상은 일본의 젊은이들마저 해외로 도망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도 엔화 약세가 고임금 일자리를 찾는 젊은 일본인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신청이 급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으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해외에 나가면 월급을 일본보다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해외에 나가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돈을 보낼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던 나라 일본이 이젠 자국민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내보내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런 일본인들을 싼 맛에 쓰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일본 기업들의 51.1%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처해 있는데 정작 일본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고 있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해외에 나가보면 더 큰 충격을 체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일본의 저널리스트 미야시타 요이치인데요. 그는 외지 온라인을 통해 일본이 얼마나 가난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만 머물렀던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1990년대부터 서구권에 거주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당시 유럽은 여행하는 일본인 관광객과 일본인 주재원들로 붐볐고 버블 붕괴 전에 90년 시점에서 일본의 평균 임금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았기에 당연한 것이었으며 현지인들에게 일본인들은 고마운 존재였으나 이제 현지인들이 반기는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인들과 중국인들로 바뀐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민간 급여 실태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는 일본에서 2000년 당시 연간 실질 평균 급여 461만 원을 받던 사람의 급여는 2021년 기준 433만 원으로 되려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난 21년간 이렇게 경제력이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던 것에 반해 구미권에서는 연간 평균 급여가 2배 가까이 인상되었고 일본 외에 급여가 내린 나라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지적하는 필자입니다. 아울러 그는 일본에서는 물가 상승이 아닌 물가 하락이 이어져 저렴한 상품이나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일본 국내에 계속 사는 건 지장 없지만 경기는 점점 후퇴해 거리가 줄어들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 다른 나라에 맞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일본의 현실을 비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심각성을 한국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도시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체감한 그의 경험담에 따르면 2010년경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에서 일본인 여행자들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인을 하루에 3-4명 보면 정말 많이 보인다고 느낄 정도인데 반해 한국인들은 도시 내에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고 브랜드샵에서 한국인들은 항상 고급 제품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율은 역전된 것 같다는 그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소니나 파나소닉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모르고 토요타나 혼다도 고급차라는 인식이 아닌 반면 가전제품은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과 화웨이, 차도 기아와 테슬라가 주류가 되고 있다며 일본의 상황을 한탄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볼 때 정도의 차이일 뿐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 시선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외신 기준에서는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상황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때 강대했던 국가 일본이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한국이 뛰어들었고,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들보다 앞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생산적이 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기사는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재 정부에서 활기찬 민주주의로 변모했고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며 한국의 기술 및 문화 혁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28년까지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평균 노동자들이 잔인한 전쟁과 식민지 역사를 공유하는 이웃인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생산적이고 부유해지는 결과인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 1990년대를 지배하던 소니와 파나소닉의 기술력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일본은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면서 내수 시장을 믿고 글로벌 시장에 소홀했고, 그 사이 한국, 미국,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일본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 등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디지털 혁신을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사는, 이런 혁신 격차 및 고령화 등의 점진적 장애물은 일본 경제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웃인 한국에게 뒤처지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일본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저출산 고령화인데, 이는 한국과 같은 조건이지만 생산성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노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유로 앞으로의 전망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부분들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한국은 시장의 격차에 더 빨리 대응했다는 것이며, 한국은 중국을 넘어서는 다음 큰 움직임이라는 기사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개발 수준만 비교해봐도 일본의 좁은 시야에 반해 한국은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 나름대로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일본은 더 시급한 상태라고 기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양국을 상대평가하고 있는 기사를 볼 때면 일본 정부가 왜 그토록 한국을 증오하고 계속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일본, 돌파구라고는 보이지 않는 일본, 일본이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일본스러운 무리수를 던질 것인데, 그런 그들의 결정이 부디 우리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